가진 것을 다 내놓아라. 목숨을 부지하고 싶으면. 소나무 진 냄새가 코를 찌르는 산길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내리던 안개가 채 거치지 않아 10발짝 앞도 보이지 않았고 발밑에는 밤새 내린 이슬에 젖은 낙엽이 두껍게 깔려 질퍽한 소리를 냈습니다. 한낮인데도 빛이 들지 않았습니다. 양쪽으로 빽빽하게 들어선 소나무들이 하늘을 완전히 덮어 고갯마루 전체가 어둑한 굴속 같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가지들이 삐걱거리며 마치 누군가 숲 저 안쪽에서 신음하는 것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가끔 나뭇가지 사이로 까마귀 한 마리가 푸드덕 날아오르면 그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곤 했습니다. 그 으스스한 길 위로 발자국 소리 하나가 느릿느릿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덜컹덜컹 등에 진 보찜 속 녹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어깨가 축 처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숨을 내쉴 때마다 입에서 뿌연 입김이 피어올라 안개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보찜끈이 어깨뼈를 파고드는 듯한 통증이 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다시 일어서기가 더 힘들다는 것을 30년 경험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보찜 장수 임서방이었습니다. 나이 53의 허리는 이미 반쯤 굽었고 왼쪽 무릎은 장마철마다 쑤셨지만 30년 넘게 이 길을 오르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고개를 2시즌이면 넘었는데 이제는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세월이 다리에서 힘을 빼앗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 한 걸음 한 걸음이 아팠지만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속으로 셈을 하고 있었습니다. 놋그릇 16점에 삼배 2필 그리고 허리춤에 묶어둔 엽전 22입 전 재산이었습니다. 사흘 전 밤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마루 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아내의 희끗한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고 다듬이질을 하다 말고 멈춘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딸아이 혼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원망보다 무거웠습니다. 임서방은 그 침묵 앞에서 차라리 소리를 지르고 울어버리고 싶었지만 가장이라는 이름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먹을 쥐고 다짐했습니다. 이번만 장사 잘 되면 딸아이 혼수를 반드시 장만하겠다고 아내에게 호언장담하고 집을 나섰던 것입니다. 고갯마루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바람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새소리도 벌레 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나무십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산 전체가 숨을 죽이는 것 같았습니다. 임서방의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느려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30년 넘게 산길을 오르내린 사람의 직감이었습니다. 짐승이 모습을 감추고 새가 울음을 멈추는 순간은 단 하나 더 큰 포식자가 가까이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양쪽 숲에서 동시에 사람 그림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세다가 놀라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이었습니다. 얼굴에 검댕을 칠하고 손에는 몽둥이와 낫을 든 사내들이 반원을 그리며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사람다운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짐승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굶주린 짐승의 눈이었습니다.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봐도 이미 2명이 길을 끊고 서 있었습니다. 임서방의 발이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오는 것 같았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보찜끈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주저앉으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보찜 안에 녹그릇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자기 심장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조선 헌종 임금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80년 전 전라도와 충청도를 잇는 이 고갯길은 보부상들이 반드시 넘어야 하는 길목이었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수십 명의 장수들이 보찜을 지고 이 고개를 넘었지만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아무도 이 길에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그 해에만 벌써 7명의 장수가 이 고개에서 보찜을 통째로 빼앗겼습니다. 그 가운데 셋은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시신은 고갯마루 아래 계곡에서 발견되었는데 하나같이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한 채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견된 시신은 고개를 넘다 실종된 보부상 김서방이었는데 발견 당시 보찜은 흔적도 없었고 신발 한 짝만 고갯마루 위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관에서도 포조를 보냈지만 산세가 험하고 숲이 깊어 번번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개에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귀신고개. 이 고개를 넘으면 귀신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장터에 모인 보부상들 사이에서는 귀신고개를 넘을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이 떠돌았고 혹시라도 뒤에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대답하면 안 된다는 금기가 있었습니다. 임서방도 그 소문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종된 김서방과는 같은 보부상 조합에서 얼굴을 알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개를 넘은 것은 이 길을 피하면 사흘을 더 돌아가야 했고 그 사흘이면 장터가 파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30년 장사꾼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장터를 놓치면 딸의 혼수가 날아갑니다. 혼수가 날아가면 혼처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개를 넘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숨과 딸의 혼수를 저울에 올려놓고 딸의 혼수를 택한 아비의 마음이었습니다. 산적 두목이 무리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키가 6척에 가깝고 어깨가 지게 문짝만한 사내였습니다. 얼굴에는 칼자국이 3줄이나 그어져 있었는데 하나는 이마에서 눈꺼풀까지 비스듬히 가로질렀고 다른 하나는 왼쪽 볼을 가로질러 입꼬리까지 이어져 있었으며 나머지 하나는 턱 아래에서 목까지 길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 칼자국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내가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한 번도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을. 두목의 손에는 녹이 세운 작두가 들려 있었는데 그 작두날에 검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핏자국인지 녹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고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두목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집 내려놔라. 순순히 내놓으면 살려보낸다. 버티면 이 고개에 묻힌다. 그 말이 끝나자 11명의 산적들이 일제히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몽둥이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고갯마루에 메아리 쳤습니다. 임서방의 무릎이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찜 끈을 쥔 손가락 끝에서 감각이 사라져갔고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내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마루 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내, 그 뒤로 딸아이가 빨래를 널다가 돌아보며 웃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아버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하며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던 딸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들거리던 그 무릎이 천천히 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떨림이 멈추고 등줄기가 곧게 섰습니다. 임서방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그 무엇이 눈동자 안에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살면서 진짜 막다른 곳에 몰렸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저앉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순간에 뭔가가 떠올랐습니까? 임서방에게는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장터에서 사람의 눈을 읽고 마음을 읽고 욕심을 읽어온 장사꾼의 계산이었습니다. 물건을 팔 때 상대방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그 찰나를 포착하면 값을 올려 부를 수 있고 눈빛이 굳으면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사람의 욕심을 읽는 것이 장사꾼의 기술이라면 그 기술이 지금 이 순간 임서방에게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임서방이 입을 열었습니다. 죽여봐라. 어차피 나는 석 달 전에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했습니다. 산적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두목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멀쩡히 살아서 걸어오고 있는 놈이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임서방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서웠고 진짜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은 떨리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석 달 전에 한양 갔다가 뒷골목 주막에서 이상한 금덩어리를 손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금송아지였다고 했습니다. 양 손바닥만 한 크기에 들어보면 팔뚝이 저릴 만큼 묵직한 순금이었는데 그것이 관아 창고에서 도둑 맞은 물건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포졸들이 자기를 쫓고 있으니 어차피 붙잡히면 목이 달아나는 신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고갯마루에 묘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숨을 죽인 것 같았습니다. 산적들의 표정이 하나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살기가 거두어지고 호기심이 올라오는 눈들이었습니다. 산적 두목이 천천히 팔짱을 꼈습니다. 작두를 든 손이 내려갔습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살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욕심이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라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임서방은 속으로 샘을 했습니다. 물었다. 이 사내가 물었다. 물건값을 물어보는 순간이 장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30년 장사꾼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임서방은 확신했습니다. 미끼를 물었다는 것을 이 산 너머 고목나무 뿌리 밑에 묻어뒀다고 했습니다. 혼자 파기엔 너무 깊이 묻었는데 마침 사람이 많으니 잘 됐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도망칠 곳도 없으니 반반 나누자고 했습니다. 임서방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 장사치의 혀가 비로소 제1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산적 두목 황객에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고을의 소장농이었습니다.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사내였고 아내와 어린 아들 딸 하나를 데리고 남의 땅을 부치며 살았습니다. 봄이면 누구보다 먼저 논에 나가고 가을이면 누구보다 늦게 논에서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연속 흉년이 들었습니다. 첫 해에는 씨앗값을 갚지 못해 소를 빼앗겼습니다. 소를 끌고 나가던 날 아들이 소 꼬리를 잡고 울었는데 지주의 마름이 아이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이듬해에는 집터마저 지주에게 넘어갔습니다. 셋째 해에는 아내가 굶주림 끝에 쓰러져 석 달을 앓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아이들 밥은 먹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황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관아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지주가 흉년에도 소장료를 깎아주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매달렸습니다. 돌아온 것은 태형 30대였습니다. 등가죽이 찢어지고 피가 마르기도 전에 관아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피 묻은 등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황가는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달빛도 들지 않는 깊은 산 속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딸은 아버지의 등에 엎여 잠들어 있었습니다.
바위 틈에 움막을 짓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이들이 추위에 떨자 황가는 자기 저고리를 벗어 아이들을 덮어주고 맨몸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처음에는 산짐승을 잡아 연명했고 그 다음에는 약초를 케어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아이들 입에 풀칠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길을 막기 시작한 것이 벌써 5년째였습니다. 처음 길을 막고 보부상의 보찜을 빼앗던 날, 밤 황가는 산속 움막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을 감으면 그 보부상의 겁에 질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배고파 우는 아이들의 얼굴이 그 위에 겹쳐지면 손의 떨림은 멈추었습니다. 황가도 처음부터 도둑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도둑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가가 금송아지라는 말에 눈이 돌아간 것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그 금덩어리만 있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갈 수 있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이 산에서의 생활을 끝낼 수 있다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산적 열둘이 임서방을 앞세우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임서방은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금송아지가 양 손바닥만 한 크기인데 들어보면 팔뚝이 저릴 만큼 묵직하다고 했습니다. 순금이라 햇빛에 비추면 눈이 부셔서 뜨고 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양 큰 포목점 주인에게 슬쩍 보여줬더니 쌀 200가마 값은 좋게 된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할수록 세부를 더했습니다. 금송아지의 눈에는 작은 홍옥이 박혀 있었다고 했고 꼬리 부분에 한자로 관자가 음각되어 있어 관아 물건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말이 구체적일수록 사람은 믿게 됩니다. 거짓말에 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믿고 싶어 하는 이야기에 뼈대를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30년 장터에서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산적들의 눈이 하나씩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몽둥이를 쥔 손이 느슨해졌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희죽희죽 웃기 시작했습니다. 임서방은 그 표정들을 하나하나 읽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물건값을 부를 때 상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욕심이 이성을 덮는 그 순간을 임서방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을 때 산적 하나가 의심을 품었습니다. 이 영감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 아니냐며 두목에게 따졌습니다. 순간 긴장이 돌았습니다. 다른 산적들도 걸음을 멈추고 임서방을 노려봤습니다. 임서방의 등에 식은땀이 다시 흘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되면 나를 여기서 죽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금송아지는 영원히 못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산에 고목나무가 몇 그루인지 아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산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목 황가가 그 산적을 노려보며 닥치라고 했습니다. 황가의 눈에는 이미 금송아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내려갈 수 있다는 희망이 판단력을 가린 것이었습니다. 임서방은 속으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비를 하나 넘긴 것이었습니다. 다시 걸으며 금송아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반 시즌쯤 걸었을 때 숲이 서서히 얇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기와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임서방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걸음은 오히려 더 느려졌습니다. 여기서 서두르면 안 되었습니다. 마지막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장터에서도 흥정의 마지막 순간에 상대가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산적들은 금송아지 생각에 취해 주변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숲이 끝나고 있다는 것도 기와 지붕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서방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키며 다 왔다고 했습니다.
저기 저 고목나무 뿌리 밑이라고 했습니다. 산적들이 우르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고목나무가 서 있는 곳은 관아 담장 바로 앞이었습니다. 산적들이 멈추고 고개를 들었을 때 관아의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안에서 포졸 20명이 이미 줄을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활을 겨눈 포졸들이 담장 위에 서 있었고 창을 든 포졸들이 좌우에서 길을 막아섰습니다. 도주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황가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임서방이 서너 걸음 뒤로 물러나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떨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황가가 소리쳤습니다. 임서방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목나무 뿌리 밑에 금이 묻혀 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금송아지가 아니라 금줄이라고 했습니다. 저 나무를 보라고 했습니다. 금줄이 감겨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관아 앞마당에 있는 신목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황가의 얼굴에서 분노가 지나가고 허탈함이 지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것은 기막힌 웃음이었습니다. 장사꾼에게 당한 것이었습니다. 칼도 활도 없는 50 먹은 늙은 장사꾼에게 혀 하나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황가의 부하들이 하나둘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어떤 자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임서방이 포졸 대장에게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사또께 말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달 초에 자기가 청한 그 일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하셨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 임서방은 고개를 넘기 사흘 전에 일부러 관아를 찾아간 터였습니다. 제가 미끼가 되겠으니 포졸들을 관아 앞에 매복시켜 달라고 사또에게 청했던 것입니다. 산적들을 관아 앞까지 데려올 방법은 자기가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또는 처음에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보찜 장수 하나가 산적 12를 데려온다니 말이 되느냐고 했습니다. 포졸들도 뒤에서 웃음을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임서방은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칼을 든 놈은 칼로 잡으면 되고 욕심을 가진 놈은 욕심으로 잡으면 된다고. 사또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미끼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함정은 금송아지 이야기였습니다. 목적지는 관아 앞마당이었습니다. 30년 장사치가 설계한 가장 완벽한 거래였습니다. 포박당하는 황가는 임서방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으며 이 영감탱이야. 진짜 그 금송아지 없는 거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임서방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딸 혼수 장만하면 그게 금송아지라고 했습니다. 임서방은 포상금으로 쌀 10가마를 받았습니다. 보찜의 물건도 고스란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딸아이는 혼수를 갖추고 시집을 갔습니다. 홀레날 딸아이가 감에 오르기 전에 아버지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임서방은 그 절을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30년 장사꾼은 울지 않는다고 스스로 다짐했지만 딸의 등이 가마 안으로 사라지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턱 끝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는 마루 끝에 앉아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울었습니다. 임서방은 그 옆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루 위로 길게 깔렸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마당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두견새 소리가 들려왔고 부엌에서는 딸이 시집가기 전 마지막으로 끓여놓고 간 된장찌개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임서방이 무서웠던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주먹으로 이길 수 없으면 머리로 이기면 됩니다. 머리로도 안 되면 혀로 이기면 됩니다.
임서방에게는 칼도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있었던 것은 30년 동안 사람의 욕심을 일궈온 눈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머리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위기를 넘긴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나를 살린 것이 진짜 내 실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주먹이 센 사람이 아니라 막다른 곳에서도 머리를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 덕분입니다. 돌이켜보면 진짜 위기의 순간에 나를 살린 것은 힘센 팔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머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칼을 든 자는 사람을 제압하지만 말을 가진 자는 운명을 바꿉니다. 임서방이 그날 고갯마루에서 증명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진짜 무기는 주먹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머리였습니다. 그것이 180년 전 그 고갯마루에서 임서방이 우리에게 남긴 이야기입니다.